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꽤나 오래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처음 도매상에 발을 디뎠을 그 순간부터 아는 사이였죠. 처음에는 그저 패션에 관심이 많아 시장 조사나 하자는 마음으로 다녔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동생들과 저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한 뒤로는 생계를 위해서 다녔죠. 아버지께서는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 계셨기 때문에 돌아오실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했거든요. 어머니가 집에 돈이 되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지고 가셔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도매상에 다니며 이것저것 배운 것도 많고 지금의 제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여러 개의 가게를 꾸릴 수 있는 것도 다 그때의 경험 덕분이니 제게는 나쁜 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하루를 벌벌 떨면서 살았죠. 생각해보세요. 자고 일어나는데 어머니는 사라지고 집에 돈은 없고 어린 동생들은 어머니를 찾으며 울고 아직도 가끔 그날의 일이 꿈에 나오는데 그런 날이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요. 도매상에서 택배 일을 돕던 남편은 대학생으로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3학년이 되면 공무원 시험을 쳐 졸업 전에 관세 공무원이 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좋지 못했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 물건을 실수로 잃어버렸던 사건이 터졌을 때 만났죠.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일머리도 없고 고지식하고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오래 버티기는 힘들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몇 번 오며 가며 만나다 보니 과하게 우직한 사람이더군요. 말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그저 시키는 일을 묵묵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외모지만 사람들이 흔히 비유하는 곰 같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점점 호감이 생겼어요. 거기다 대학을 그냥 간 것은 아닌지 제가 공부하다 막히는 것이 있어 물어보면 대답도 잘해주더라고요. 저희의 연애는 그렇게 시작되었죠.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였어요. 저는 대학의 디자인학과에 합격했고 남편도 그때부터 공무원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택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에만 전념하겠다고 했죠. 세상 물정을 다 안다고 착각했던 저는 남편이 공부하는 공무원 준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저 남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1, 2년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자 싶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대학 졸업하기 전에 합격하겠다는 꿈은 고이 접어야만 했어요. 2번의 낙방 이후 집에서도 제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저는 남편을 집에 소개시켰지만 집에서는 바로 반대를 하셨죠. 특히 어머니께서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실 정도였어요. 어머니를 알아온 시간을 통틀어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은 처음이었답니다. 제게는 큰 소리 한 번 내신 적 없던 어머니께서 소리까지 높여가며 절대로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백수를 만나? 엄마, 백수가 뭐야?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아직 공무원 아니잖아. 네가 그 뒷바라지를 왜 하려고 해? 뒷바라지 하기는 내가 뭘. 별거 없다고? 내가 다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너 그 사람 고시원도 원룸으로 옮겨주고 공부만 해도 합격하기 힘든데 무슨 일까지냐며 용돈까지 챙겨준다며? 내가 아무 이야기도 못 듣고 이러는 줄 알아? 오빠가 뭐라고 했는진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야. 원룸 얻어주기는 무슨 내가 쓰던 작업실 같이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용돈은 주기는 누가 줘. 오빠가 오버한 거야, 엄마.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무슨 고생을 더 할 것이 남았다고 그 길을 가느냐고 난리가 나셨죠. 어머니께서는 대학생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인데요. 저를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어머니에게도 저와 동갑인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와 함께 도매상 일을 하고 있답니다. 하여튼 어머니께서는 남편을 마땅치 않게 여기셨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라도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우선은 미래가 불분명하잖아요. 1년에 몇 뽑지도 않는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무슨 고집이었는지 남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말해 어머니 속을 뒤집어 놓았답니다. 어머니께서는 결국 머리끈까지 질끈 묶으시고는 알아놓으셨어요.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결사반대였다면 남편의 집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셨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다고 하셨어요.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꽤나 다정하게 대해주셨답니다. 남편이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실 정도였죠.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여동생도 처음 저를 보는 순간부터 언니라고 부르며 제게 무척이나 잘해주었어요. 당시에 저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시댁에서 환영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친정에서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하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주시더군요. 저는 그것쯤은 금방이라고 큰소리 쳤지만 그 이후로도 남편은 몇 번의 낙방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미안해서 죽을 것 같은 얼굴로 제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 사람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든 떨어지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힘들어 남편이 벌어오는 돈만 손가락 빨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도 있었고 돈도 꽤나 모아둔 상태라서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답니다. 제가 바란 것은 남편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 전부였어요. 남편이 공부에 매달리는 동안 저는 시댁 식구들과 잘 지냈다고 생각해요. 기념일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얼굴을 비쳤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시집살이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인스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잘 보여줘서 나쁠 것 없지 않을까 싶어 예쁨 받으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시댁에서도 남편이 저를 만난 것은 행운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면서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셨고요. 제가 기관지가 약해서 겨울에는 감기로 고생을 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며느리 아프면 안 된다고 도라지며 배며 기관지에 좋다는 것을 잔뜩 넣은 약을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이제 신물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것들은 저하고 잘 맞더라고요. 덕분에 겨울마다 달고 다니던 기침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이렇게 잘 지낸다고 생각했던 사이가 틀어진 것은 정말이지 한순간이더군요. 남편은 6번의 미끄러짐 끝에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 시댁에서도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남편은 제게 당장이라도 결혼하자고 했지만 시댁에서는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무슨 결혼이냐며 자리를 좀 잡고 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당시 일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하자고 했죠. 저는 정말이지 시댁에서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하루는 시어머니 생신이라 다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남편은 막 일을 시작한 상태로 정신없이 바빴죠. 저는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다가 어머니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홍시와 함께 명품 가방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여러 모임을 다니시는 편이라서 어디든 편하게 들고 다니실 만한 것으로 고심해서 준비했죠. 생일 당일 시댁에 가보니 분위기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았어요. 제가 가면 반갑게 웃으시며 제 손을 잡아주시던 분이 제게 시선조차 주질 않으시더라고요. 생신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드렸는데도 고개만 까딱하시고는 다소 쌀쌀맞게 인사를 받아주시더군요.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장조림이 맛있네요. 어머니께서 하셨어요? 그럼 내가 하지 누가 하겠니? 나처럼 박복한 년이 어디 있을까? 자기 생일상을 자기가 차리는 경우가. 집에서 하자고 고집 부리실 때는 언제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저랑 연주가 미역젓국 끓여드렸잖아요. 사내 놈이 부엌에 들어간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께서는 다른 집에서는 며느리가 12첩 반상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시어머니 생신장을 차린다는데 자신은 뭐냐며 보란듯이 한숨을 내쉬셨죠. 남편은 깜짝 놀란 얼굴로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한숨은 멈추지 않았죠. 속으로 어찌나 기가 차는지 저는 분명 생신 축하를 하기 위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괜한 곳에 돈을 쓰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편하게 집밥을 먹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괜한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좋은 날 웃고 넘어가자는 마음으로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후식으로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홍시를 꺼냈죠. 평소에도 좋아하셔서 제가 때만 되면 챙겨드렸던 것인데 한 입 먹어보시고는 대본에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뱉어내시고는 홍시를 바닥에 던져버리셨죠. 누굴 죽일 셈이야? 어디서 상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아유 투투투 입만 버렸잖아. 상하다뇨. 그럴 리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냄새도 맡아보고 먹어보기도 했지만 완전 멀쩡하더라고요. 늘 거래하던 곳이라 그런지 이번에는 꽤 좋은 물건으로 보내주신 것 같았어요. 신우이도 먹어보더니 달기만 한데 왜 그러냐고 거들었죠. 어머니, 냄새도 좋고 달기만 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말이냐? 내 혀가 잘못되기라도 했다고? 아주 나를 이제는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구나. 시어머니 알기를 무슨 길에 개똥만도 못하게 하는데 내 아들은 오죽할까? 됐다.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왜 이렇게 아까부터 억지세요? 멀쩡한 음식도로 상했다고 하시질 않나? 무슨 변덕이세요 진짜. 변덕? 이놈이 여자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엄마한테 하는 걸 좀 보라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여자 때문에. 아이고,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힘으로 이렇게 키워놨더니만. 아이고.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곡소리를 내시며 죽는 소리를 내셨어요. 저는 갑자기 벌어진 이 상황들이 당황스럽기만 했죠.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머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했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나오실 리가 없잖아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했고 시어머니는 저더러 괜히 시어머니 얼만 채우지 말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쫓겨나듯 시댁을 나왔습니다. 지은 죄도 하나 없이 쫓겨나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갑자기 달라진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은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던 모양이라고 제게 대신 사과를 했어요. 저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나중에 알았는데 지인이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집도 해오고 차도 해오고 어마무지한 보석까지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성에 차지 않으셨던 거죠. 시어머니 생신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가 일하는 가게로 오셨습니다. 평소에도 시누이와 놀러 오셔서 마음에 드는 옷을 가져가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 달랐어요. 투호사에게 돌진하는 황사처럼 해서는 오자마자 제 앞에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찌나 큰 소리인지 시장 사람들의 시선을 단박에 집중시킬 정도였죠. 바닥에 나뒹구는 가방은 분명 제가 생신 선물로 사드린 것이었고요. 너는 시어머니 생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선물한 게 고작 가짜 가방이냐? 어디서 이런 걸? 내가 오늘 이 가방 들고 나가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진짜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애가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가짜를 가져올 생각을 해? 가짜라뇨 어머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해외 매장에서 제가 직접 구한 건데 가짜라니.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듣고 오셔서 이러세요. 가방에 보증서도 들어있었잖아요. 꼬부랑 글자 가득 적힌 그 종이 쪼가리? 그게 보증서인지 낙서인지 내 알 바 아니고 오늘 모임에 갔더니 이런 가방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하면서 가짜에 아무 로고 붙인 티가 나도 너무 난다고. 내가 무슨 창피를 당했는 줄 알아? 어머니, 저를 그렇게 모르세요? 제가 가짜를 왜 드리겠어요. 의심스러우시면 그 보증서 가지고 같이 아무 매장이나 가보자고요. 진짠지 가짠지. 이런 데서 가짜나 만들고 있는 네가 가져온 건데 진짜일 리가 있겠어? 애시당초 이런 가게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볼장 다 본 거지. 아무리 네가 가짜를 만들어 내다 판다고 해도 어떻게 시어머니 선물로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가져올 생각을 해? 시어머니의 막무가내는 점점 더 심해졌고 주변 가게 상인들의 눈초리도 점점 더 사나워졌어요.
저는 제발 확인도 되지 않는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리 자기를 무시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더 소리를 높이셨죠. 그때였어요. 거래차에 다녀오던 오빠가 그 모습을 보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나서서는 서슬 시퍼런 눈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죠.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우리가 가짜를 내다 팔다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아무 말이나 다 지어내도 되는 줄 아시나 본데 명예훼손에 영업방해까지 확 신고해버리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내 동생 손 안 거친 디자인 없어요. 어디서 헛소리세요? 신고를 해? 잘못은 누가 했는데 누굴 신고한다는 거야? 해봐!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다고! 오빠의 반응에 시어머니께서는 움찔하시는 것도 잠시 신고하면 누구 손해인지 따져보자고 하시더군요. 정말이지 뭘 믿고 저렇게 떳떳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느냐고 큰소리를 치며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공무원이 뭐가 얼마나 잘났다고 저러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죠. 어떻게 알았는지 시누이가 헐레벅떡 달려와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시어머니를 핍박하느냐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어이가 없죠. 누가 누구를 핍박했다는 것인지.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눌러 참으며 시어머니께서 제게 한 행동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시누이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다 못해 터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렇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신고한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모르고 하는 말에 그렇게 발끈해서 무섭게 몰아붙여야겠어요? 무섭게? 지금 여기 와서 소리 지르신 분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해요. 아가씨, 어머니는 모르고 그러셨다고 해도 아가씨는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는 뭘 알아요. 됐어요, 가요. 엄마, 속상하면 언니 불러서 이야기를 따로 하시든가 해야지.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힘을 빼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렇지. 오늘 모임 가서 내가 얼굴도 못 들고. 그만하고 가요, 엄마. 제발.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그렇게 허둥거리며 가버렸어요. 오빠는 왜 그냥 보내느냐고 저더러 어떻게 저런 집구석으로 시집을 갈 생각을 하느냐고 아주 길길이 날뛰었어요. 저는 조용히 좀 하라고 오빠를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오빠는 집에 가서 다 이야기하겠다고 부모님이 아시면 이 결혼 엎어지면 엎어졌지 될 것 같느냐고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절대 부모님께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빠는 진정이 되지 않는지 씩씩거리면서 아까운 쪽은 저인데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뭐 그래 대수냐고 말이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오빠를 진정시키게 바빴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시더군요. 저는 가짜라고 하시니 그 가방은 가져가겠다고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면서 선물이라고 가져올 때는 언제고 다시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태도에서 딱 알겠더라고요. 시누이와 나가서 진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셨구나 싶었죠. 진품이란 소리를 들으니 민망한 마음이 들면서 아까운 마음이 드신 눈치였어요. 사실 좀 비싼 가방이었거든요. 저는 가짜라고 몰아붙이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며 소파에 놓여있는 가방을 들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들이닥쳐서 무슨 짓이냐고 하셨지만 저는 매몰차게 가방을 들고 나와 버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등 뒤에 대고 온갖 소리를 다 하셨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다음 날 남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알아놓는 소리를 하시던데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는데 뭐하러 두고 나오겠냐고 했죠. 뭘 그렇게까지 해. 어머니가 실수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실수? 그게 실수라고?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실수? 그래, 가짜라고 의심할 수 있다고 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나한테 찾아와서 가짜나 만들어 판다고 하시는 건 아니지.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지. 내가 다 알지. 어머니가 말이 심하셨어.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내가 홍씨 상했다고 하면서 채집 잡으실 땐 참았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로 크게 일을 키운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싸우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렇게 크게 싸웠던 일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결혼을 엎어야 하나 거기까지 생각을 했답니다. 그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게 흘렀죠.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났나 남편이 말실수를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시어머니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뒀으니 두 번 다시 기분 상할 일은 만들지 않겠다고요. 이때 확 돌아섰어야 했는데 알아온 시간도 있고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확실히 말을 잘했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전처럼 저를 대해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트집을 잡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그런 일도 일체 없었죠. 저는 그때의 일이 단순한 감정이 상해서 제게 화풀이를 하셨던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의 이런 순진한 생각은 결혼식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와장창 무너졌답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의 직장 근처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대출을 받아 25평의 아파트를 샀죠. 집을 살까 아니면 전세로 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집을 사기로 결정했죠. 남편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물론 집을 살 때 들어간 돈의 80%가 저에게서 나왔으니 당연히 집의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지금 생각해도 제 명의로 해두기를 참 잘했다 싶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더군요. 지금까지는 제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계획을 세워도 저 하나만 생각하면 되었지만 가족이 생기고 나니 생각을 좀 더 크게 해야 했죠. 거기다가 행사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 제가 챙겨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비롯한 재산은 없었다는 거예요. 재산은 절에서 따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니 갑자기 올해부터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결혼에 며느리도 들어왔는데 굳이 절에서 지낼 필요 있겠느냐고 말이죠.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제사는 한 번도 지내보신 적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도 시집와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말이에요. 너랑 나랑 같아? 나야 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뭐야, 너 지금 시아버지 제사 지내기 싫다는 말이니? 그럼 이번 제사는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집은 기독교라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거든요. 제사 음식도 할 줄 모르고요. 어머니께서 보여주시면 제가 잘 보고 배웠다가 내년부터 할 테니까요. 뭐라고? 지금 시애미를 부려먹겠다는 거야? 설마요. 잘 모르니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가 되어서는 꾀만 부린다고 난리가 나셨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뭐하고 있었냐고요? 제사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지 이도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더니 겨우 한다는 소리가 있는 제사도 다들 없애는 판국에 무슨 제사냐고 한마디 거들더군요. 그것마저도 시어머니께서 우는 소리를 내며 그동안 제사를 지내지 못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시자 시어머니를 달래기 바빴죠. 그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더니만 결국 시댁에서는 제사를 지내게 되었답니다. 제사 당일 시어머니께서는 잔뜩 준비를 하고 저를 기다리셨어요. 무엇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온갖 재료들이 주방에 차고 넘치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던 저로서는 시어머니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했죠. 저는 모르는 것들 뿐이라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본인도 모르는데 제가 자꾸 물어보니 짜증이 나신 것 같았어요. 너는 도대체가 시집 온다는 애가 어떻게 친정에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저희 집은 기독교라 제사를 지낸 적이 없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는 것이 이렇게 없어? 하긴 바람나 집 나간 엄마가 뭘 가르쳤겠어. 이래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를 데려왔어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간 눈에 불이 붙었어요.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제게 있어서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하던 것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보셨고요. 저는 앞치마를 거칠게 벗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으니 가보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지금 어딜 가느냐고 소리를 지르셨고 그 소리에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했죠.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해서 되는 말이 있고 하시면 안 되는 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뭘 그렇게 발끈해서? 네가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잔소리를 안 해? 당연히 가정교육이 엉망이란 소리 할 법도 하지. 저희 어머니가 바람나서 집 나갔다는 소리는 왜 하시는데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하세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겠다는데 네 눈치 보고 해야 되니? 어머니, 지금 무슨 그만 좀 하세요. 그게 며느리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시어머니께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지어낸 말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하셨죠. 남편은 할 줄도 모르는 제사를 왜 갑자기 지내겠다고 하셔서는 괜히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신다고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오늘이 무슨 날인데 소리를 높이냐고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셨어요. 차라리 자신을 데려가질 그랬냐고 하시는데 어른께 할 말은 아니지만 가증스럽다는 기분까지 들었죠. 제사는 당연히 엉망이 되었어요. 남편이 겨우 말려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했죠. 잔뜩 굳은 얼굴로 음식을 만들었으니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고요.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시누이는 개판에 가까운 제사상을 보고는 차라리 절에 모시는 것이 낫겠다며 집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니 저는 시댁으로 가는 것이 너무 싫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가서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가는 것이 꺼려졌죠.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령 남편 생일 같은 거요. 남편 생일날 저희 부부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평소 남편이 좋아하는 한식당을 예약해서 다 함께 모였죠. 시어머니께서는 뭐 대단한 일 하느라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느냐고 한 소리 하셨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답니다. 그때였죠. 평소 남편이 좋아하는 시금치가 너무 맛있게 잘 되었기에 먹어보라고 남편 앞으로 반찬을 밀어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너는 네 남편 마른 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니? 다른 집은 결혼하면 남편들이 배가 나와서 걱정이라는데 네 남편 좀 봐라. 바싹 말라가지고 도대체 뭘 챙겨 먹이기는 하는지. 그런 남편 앞에 고작 풀떼기가 내밀어서?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챙겨주는데. 아이고, 이 미련한 거. 네가 자꾸 뭐든 다 좋다고 허허하니까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잖아. 아니,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남편 내조 좀 자라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가 이번에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고기는 한동안 좀 가려야 한다고 나왔거든요. 이가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숨기자고 했는데 이렇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시니 말을 안 꺼낼 수가 없네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의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지더니 어디가 얼마나 나쁜 것이냐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약 먹을 단계는 아니고 그냥 조심하라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하며 최근 식단 관리 중이라고 답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제대로 식단을 짜지 못해서라고 하시더군요.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집에서 식단을 짜서 식사를 차리세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그날그날 먹고 싶은 음식을 준비해서 상을 차리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렇게 자랐거든요. 저는 발끈해서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먼저 나서서 학교도 아니고 무슨 식단이냐고 알아서 잘 관리할 테니 그만 이야기하시라고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나서서 화제를 돌리자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쳤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한 것도 그날 이후였어요. 남편의 건강이 걱정이 된다고 하시며 콜레스테롤이 좋다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찾아오셨죠. 냉장고를 가득 채우시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출처도 알 수 없는 약들까지 가져오셔서는 저더러 아침 저녁으로 먹이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병원에서 권해준 식단대로 잘 먹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요지부동이었어요.
툭하면 자꾸 찾아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저였죠. 냉장고가 터질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반찬을 챙겨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께서는 더 화를 내셨어요. 아니, 내가 음식 가져다 준 게 언젠데 아직도 다 안 먹었어. 너 집에서 너희 남편 굶기니? 밖으로만 나돌아다닌다고 남편이 집에서 밥을 먹는지 굶는지 안중에도 없어? 어머니, 그이도 저도 일주일에 집밥을 먹어봤자 몇 번을 먹는다고요. 두 사람이서 사는데 어머니께서 가져다 주신 음식이 어디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인 줄 아세요? 시어머니가 음식 해다가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해도 모자를 판거게 지금 반찬 많다고 타박하는 거니? 타박이 아니라요. 음식 해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먹는 양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도 어머니께서 자꾸만 화를 내시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것도 제때 못하느냐고 저를 한심하다는 듯 보시더니 당연히 비워져 있어야 할 반찬통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느냐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같은 말만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점점 지쳐갔어요. 벽을 두드리는 그런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점은 시어머니도 비슷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시더니 냉장고에 들어있는 반찬들을 꺼내 싱크대에 버리기 시작하셨죠. 너무 어이없는 광경이 눈앞에서 일어나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중에는 친정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김치도 있었어요. 남편이 친정어머니 김치가 맛있다고 해서 받아온 것이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김치통을 여는 시어머니를 만류하며 그만 좀 하시라고 했어요. 이 김치 내가 해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친정에서 보내주셨나 보구나. 어쩐지 내가 김치 준다고 했을 때 괜찮다고 하더니만 왜? 내 김치는 입에 안 맞디? 안 맞으면 네가 맞춰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들이 내가 해준 김치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이가 저희 어머니 김치 맛있다고 좀 담아달라고 해서 받아온 김치예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 얼굴이 삽시간에 굳더니만 이내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죠. 저는 진짜라고 말하며 남편에게 물어보셔도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저에게 너무 실망스럽다고 하시면서 반찬통을 주방 바닥으로 던지셨어요. 반찬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주방을 난장판으로 만드시고는 그대로 나가버리셨죠. 저의 인내심은 그날 끊어져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고 남편 역시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하며 제게 용서를 빌었죠. 저는 만약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있으면 결혼이고 뭐고 다 그만두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죠. 결혼을 한 뒤 일복이라도 터진 건지 저는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빴어요. 거래처도 많이 늘었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매장을 새로 내기로 결정했거든요.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가게에서 보내는 날이 더 많아지면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응원한다고 하며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더 힘을 내서 일에 몰두할 수 있었고요. 문제의 그날 저는 3일을 가게에서 보내는 바람에 잔뜩 지친 상태였어요. 아침을 준비하면서 집안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기분 탓이라고만 생각했죠. 여기저기 제가 모르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지만 잠이 더 고팠던 저는 나중에 일어나서 생각하자는 마음에 남편이 나가자마자 그대로 침대에서 기절해버렸어요. 잠결이지만 저희 집 현관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잠결에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시금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몇 번이나 더 반복적으로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벨이 울렸어요. 집에 오기로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귀찮은 마음에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포기를 모르는지 벨소리가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지친 몸으로 일어나 문을 열었죠. 저는 문을 열고 진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잔뜩 화난 얼굴로 현관에 서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였죠. 현관 비밀번호 바꾸기라도 한 거야? 왜 문이 안 열려? 혼자 있어서 잠금 버튼 눌러뒀거든요. 그나저나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하시고요? 대낮에 위험할 게 뭐가 있다고 문을? 유난이다 유난이야.
그리고 내가 내 아들 집 현관 비밀번호도 모를 줄 알았니? 당연히 모르셔야죠. 그이가 알려주던가요? 언제요? 시어머니께서는 보름 전 제가 출장을 간 사이에 저희 집에 굴을 가져다 놓으려고 남편에게 물어보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워낙 굴을 좋아해서 싱싱한 것으로 가져왔는데 제가 중국 출장으로 연락도 안 되고 남편도 퇴근 전이라 어쩔 수 없이 알려준 것 같았죠.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말씀도 없이 밀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분명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짜증을 내셨죠. 얌전히 남편 내줘나 하며 애 나가질 것이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툭하면 집을 비워? 집을 그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다니고 싶디? 어머니, 그 뒤로도 계속 오셨어요? 그래, 그랬다. 뭐 어쩌라고? 내가 잘못이라도 했니? 떳떳한 시어머니의 모습에 할 말을 잃은 것은 저였어요. 물론 제가 밖에 일이 바빠서 집안이 어수선했던 것은 사실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도 가사일은 분담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오셔서 마음대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는 안방으로 들어가셔서는 베개 속에 부적을 꺼내셔서는 다른 것으로 바꾸셨죠. 저는 그런 것이 들어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그게 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을 낳게 해주는 부적이라고 하시며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그런 미신은 믿지 않는다고 당장이라도 버리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힘껏 밀어버리셨어요. 결혼했으면 응당 애부터 가져야지. 우리 집이 얼마나 손이 귀한데.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부적이라뇨. 시어머니께서는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느냐며 혀를 차는 소리를 내셨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안방에서의 볼일이 끝났다 싶더니 이번에는 주방으로 향하셨죠. 그리고는 쓰레기통에서 라면 봉지를 하나 꺼내시더니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제 남편도 늦은 시간에 같이 퇴근해서 야식으로 라면을 먹었거든요.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잘하는 짓이다. 지 남편 라면이나 끓여 먹이고 몸에 좋은 것들 찾아 먹이지는 못할 망정 아주 잘났다 잘났어. 그이도 저도 너무 피곤해서 그냥 라면 먹은 걸 가지고 이렇게 화내실 일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잘못도 모른다고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밖에서 큰일하는 남편을 그렇게 홀대해서 얻는 게 뭐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홀대를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저희 둘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오시면 잔소리만 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가 밖에서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말로만 일한다고 하고 밖에서 남자랑 놀아날지 뭘 알겠냐고. 그 피가 어딜 가겠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네 엄마도 바람나서 나갔다며? 너라고 다르겠니?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일 텐데. 여자가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는데 그런 의심이야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제 머릿속 어디선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잔뜩 굳은 얼굴로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고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어디 손을 대느냐며 제 팔을 쳐내셨지만 저는 무시하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어요. 내 집? 이년이 미쳤나? 여기가 내 아들 집이지 어떻게 네 집이야? 어머님, 왜 여기가 그이 집이에요? 저희 결혼할 때 그이 빈손이나 다름없었잖아요. 가구며 전자제품이며 제가 대부분 다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제 집이죠. 순간 눈앞에 별이 보이면서 한쪽 귀에 삐하고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있는 힘껏 제 뺨을 때리셨거든요. 입안이 터졌는지 알싸한 피맛이 났죠.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공경할 줄 모른다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셨어요. 이년아, 내 아들 집이지 왜 이게 네 집이야? 이 집 가장이 누구냐고? 내 아들이잖아. 그리고 내 아들 집에 내 맘대로 오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가라 마냐냐고? 꼭지가 확 도는 기분이 들었어요. 2년 전년 소리 듣는 것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기 아들 집이라고 생떼를 쓰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결혼이고 뭐고 다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참을 만큼 충분히 참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줌마, 여기 내 명의로 된 내 집이거든요. 대출받을 때도 내 이름으로 했고 여기 들어간 돈도 다 내가 벌어서 가져온 돈이라고요. 아줌마 아들이 이 집에 한 것이라고는 냉장고와 세탁기가 전부야. 알아? 이년이? 눈이 돌아가지고 지금 어디서 어른한테 덤벼들기를. 그래, 나는 돌았다. 그럼 아줌마는? 아줌마는 제정신이고? 이미 분노로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린 저는 시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어요. 저의 이런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금방이라도 쓰러지실 것처럼 온몸을 부르르 떨며 미쳤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그리고는 대뜸 당장 머리 받고 빌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제가 왜 그래야 하느냐고 대꾸했어요. 아줌마, 당장 나가. 지금 내 집에서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확 경찰 부를 테니까.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런 무례한, 아무리 보고 배운 게 없어도 시어머니한테 아줌마라니! 시어머니? 당신이 왜 내 시어머니야? 내가 어머니 불러주니까 진짜 어머니라도 된 줄 아는 것 같은데. 아줌마, 나 당신 아들이랑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야. 알아? 저의 폭탄 선언에 시어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혼인신고를 왜 안 했느냐고 되물어보셨죠. 저는 팔짱을 끼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좀 미루자고 해서 미루고 있었다고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스피커폰으로 남편에게 물었죠. 우리 혼인신고 언제 하러 가? 그게 뭐가 급하다고 그래. 좀 천천히 하자, 천천히. 나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희 부부가 결혼만 했지 법적으로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가만히 계셨죠. 제가 나가라고 하는 말이 시어머니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를 밀치시고는 무슨 수작을 부렸기에 남편이 저렇게 나오느냐고 하셨죠. 저는 수작도 없었고 서로 바빠서 시간을 낼 여유가 없었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분명 무슨 음모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제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꾸미느냐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셨어요. 결국 저는 경찰에 전화를 해야만 했죠. 곧 경찰들이 도착했고 저는 불법 주거 침입이라고 말하며 시어머니를 끌고 가달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내 아들 집에 왔을 뿐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신고했다고 난리를 치셨지만 소용이 없었죠. 경찰서에 가서도 시어머니께서는 욕을 하시며 저를 때리려고 하셨어요. 곧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경찰서로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남편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셨죠. 남편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더군요. 순간 결혼 전의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남편이 말했었는데 말이에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내가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거든. 나도 잘 지내고 싶었지만 어쩔 수가 없네. 더 이상은 내가 당신 어머니 며느리로 못 살 것 같으니까 정리하자. 정리하자라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와. 아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저 나랑 당신이 걱정이 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걱정된다고 말 함부로 하시는 거 봤어? 우리 부모님이 내 걱정 핑계로 당신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시냐고. 그냥 좀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될 일을 가지고 너무 크게 일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못 살겠으니까 그냥 정리하자고. 당신 짐은 내가 싸서 보내줄게. 당신이 결혼하면서 가져온 것들은 내가 돈으로 쳐서 입금시켜 줄 테니까 그냥 여기서 깔끔하게 갈라서자.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저를 붙들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 뒤로 몇 번이나 남편이 다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죠. 들을 말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거든요. 남편도 지치는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이별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을 만난 적도 시댁 사람들과 부딪힌 적도 없죠. 대출이 걸려 있어서 당장에 이사를 할 수도 세를 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우선은 동생에게 쓰라고 하고 저는 가게 근처 원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할 목적은 아니지만 일에 좀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있죠. 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남편의 말처럼 별일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귀 닫고 살았어야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이 넘은 여성입니다. 유튜브 보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사연 유튜브 보고 제 사연도 보내보고 싶어서 쓰고 있어요. 시댁하고 좀 황당한 일을 겪었거든요. 전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요. 그리 경제적으로 막 부유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맨손으로 시작한 것 치고는 제법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워낙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인데다 우리가 저축도 열심히 하고 재테크도 열심히 했거든요. 평생 정말 한눈 한 번 안 팔고 우리 부부 두 사람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잘 자랐고요. 지금 중학생 1명과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아이 하나가 있어요. 둘 다 공부도 잘하고 우리 부부 속을 전혀 썩이지 않는 고마운 아이들이죠. 우리 부부는 겉으로 보기엔 전혀 걱정할 일이 없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이 다 좋을 수는 없는 법이라 사실 아주 오래된 문제거리가 하나 있긴 했어요. 바로 저희 시댁이었죠. 저희 부부는 20대 중반에 결혼했어요. 평범한 연애 결혼이었는데 당시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던 터라 사귄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각자의 가정에 대해선 잘 몰랐어요. 제 쪽은 그냥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상당히 온화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저희 친정은 그리 문제될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남편 쪽의 시댁은 좀 문제가 달랐어요. 시댁은 굉장히 각박한 느낌이랄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 다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남편이 어릴 때에도 뭔가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으셨대요. 예를 들어 쓰레기 치우기라거나 설거지라거나 청소라거나 이건 뭐 아이 경제관념을 기르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심지어 밥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맨밥에 간장만 줬고 어떤 땐 간장도 없이 맨밥만 먹으라고도 했대요. 난 진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별로 안 좋아했어. 남편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투덜거릴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뭐 고등학생, 대학생 이럴 때도 아니었다니까.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어. 그 어린이한테 내가 지금 이만큼 무사히 큰 게 다행이지. 그러게, 아동기에 영양 섭취 제대로 안 되면 잘 안 큰다는데 왜 그러셨지? 당신은 그래도 평균보다 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알아? 그 유전자도 당신들 거니까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래. 그리고 맨날 나한테 그 허술한 밥상 주면서 나중에 당신들 늙으면 용돈 한 달에 500씩 주면서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맨날 그랬어. 사실 저희 부부 중 시부모님과 사이가 더 안 좋은 건 남편이었어요. 저라도 시부모님처럼 저를 키운 부모님이었다면 남편처럼 알러지를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 시댁은 매우 정상적인 가정처럼 보였고 사실 남편이 당했던 게 아동학대인가 아닌가도 잘 모르겠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었던 것만은 확실하지 않나요? 그런데 또 형은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켰단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지난번에 추석 때 술 마시면서 당신이 그 얘기 꺼내니까 아주버님은 금시초문이라는 듯이 말씀하시던데? 형은 장남이라고 뭐든지 프리패스였어.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데. 잘못해도 회초리 한 번 맞은 적 없고 매번 청소나 설거지 안 해도 어머니가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였다고. 내가 형하고 이야기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지난번 추석 때 한 번 이야기한 게 처음이거든. 역시나 말 섞고 괜히 내 속만 터졌지. 남편은 매번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실제로도 시부모님은 마치 아주버님과 남편이 다른 피인 것처럼 대하셨지요. 집안의 장남인 아주버님과 둘째 아들인 남편. 얼핏 생각하면 작은 아들이 더 예쁠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나 봐요. 특히 시아버지도 가족 많은 집의 장남이라 장남이 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 사귀던 사람이랑도 잘 안 되고 아주버님 위로 시어머니께서 임신을 했다가 유산까지 하신 상황이었기에 아주버님이 태어났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장남하고 둘째 아들을 이렇게나 차별하는 건 처음 봐서 좀 의아하기는 해요. 차라리 그 시절에 남녀 차별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나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똑같은 아들인데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시댁에 가면 항상 속 터지고 배알 틀리는 일이 참 많았어요. 명절이 되면 친척분들이 많이 오는 집이라서 음식을 할 일이 참 많았는데 언제나 저희 부부가 먼저 도착해서 있으니 자연히 일도 저희가 더 많이 하게 됐죠. 저는 일 많이 하는 걸 피하는 성격도 아니고 해야 되면 기분 좋게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 제가 더 많이 일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게 매해 반복되고 10년이 넘도록 계속 저 혼자 음식을 한다면 문제가 좀 있죠. 어머님,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사놓으셨어요? 많긴 뭐가 많냐. 육전하고 동태전 아무리 많이 해놔도 너희 친척들 몇 명 왔다 가면 아주 싹 쓸어 가지고 간다. 어머님이 너무 많이 싸주시니까 그렇지요. 다들 좀 적당히 가져가야 다음 손님이 드시는데. 뭐? 예끼 이거사! 그렇다고 손님한테 음식 한 통을 안 싸보내니?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하면 되는 것을. 하지만 어머님, 이거 다 하려면 진짜 골 빠져요. 얼마나 힘든데요. 너 지금 네가 일한다고 유세 떠는 거냐? 됐다 됐어, 너 나와. 늙은 내가 하고 말지. 젊은 것이 유세 떠는 꼴 난 못 본다.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저희가 추석이나 설에 일찍 시댁에 도착하면 시어머니는 정말 너무 많이 음식 재료를 사놓으셨고 저는 입이 대빨 나와서 툴툴거리다가 결국 시어머니가 빽 소리를 지르시면 얼른 기가 죽어서 음식을 시작하는 시기였죠. 처음에 신혼 때는 시어머니가 뭐라 하시든 꼼짝도 안 하고 아예 말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도 먹고 시어머니를 겪은 지 상당히 오래되고 하니까 불평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부엌에서 갈려나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이라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평상시 시부모님 두 분이서만 살아서 손 못 대고 살던 여러 가지 힘쓰는 일이나 귀찮은 일들을 죄다 남편이 왔을 때 시켰어요. 하다못해 뒷베란다 하수구 막힌 걸 뚫는 것도 그랬고 안방 전구를 가는 거라든가 화장실 곰팡이 제거제 바르는 것까지도 그랬죠. 시댁에만 가면 저희 부부는 엉덩이를 붙이지도 못했어요. 저희 아이들을 데려갔더니 아이들까지도 일을 시키려고 하셔서 기겁을 하고 애들은 아예 시댁 갈 때는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데려갔다가도 바로 나가서 놀라고 용돈을 줘서 내보내든가요. 애들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안 된다. 평소에 일도 시키고 혼도 내고 해야 빠릿빠릿해지는 거지. 애비를 내가 그렇게 키워서 저렇게 모든 일을 잘하게 된 거잖아. 너희 애들 너무 둔에 빠지고 일을 못해. 아유, 어머님. 집에서는 애들이 지들 먹은 거 직접 설거지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잘해요. 근데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 댁 왔으니 나가서 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가에 왔을 때 어른들 공경하면서 일 도와주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둔한 네가 애들을 가르치긴 뭘 가르치니. 아유, 좀 더 시댁에도 자주 다니고 시부모님 공경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아유.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속사포로 쏘아붙이면 시아버지는 맞는 말이라는 듯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남편은 혼자 실리콘 보수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차 한 잔 앞에 두고 신문만 읽고 있는 꼴이 어찌나 꼴 보기 싫던지요. 저희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면 추석 당일이나 설 당일에 아주버님 부부가 느긋하게 오곤 했어요. 그 집은 애들 둘을 다 조기 유학을 보내서 국내에는 부부뿐이었지요. 아침상까지 다 봐서 힘들게 해놓고 나면 그제서야 아주버님과 형님이 고개를 들이밀고 생글거리면서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곤 했죠. 어머 동서, 이번에도 정말 맛있는 거 많이 했네? 네. 아유 얘 둘째는 한 것도 없다. 내가 준비 다 해놓은 거 좀 돕기만 했다. 내가 다 했어. 어머 어머님, 역시 솜씨가 좋으세요. 어머님 손맛 좋은 건 알았지만 항상 놀란다니까요. 형님은 제가 해놓은 전을 손으로 집어먹으면서 시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리곤 했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전을 하나 더 집어서 쥐어주면서 거실로 가서 쉬라고 말했죠. 당연히 저는 싱크대에서 음식을 하고 나서 나온 설거지 그릇들을 씻고 남은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고요. 간신히 준비가 끝나서 식구들이 모두 자리에 둘러앉고 나서 한술 뜨고 있으면 그제서야 손에서 물기를 닦으면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식구들이 음식을 더 달라고 하면 계속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담아주느라 제대로 제 밥을 해먹을 시간이 없었죠. 근데 일어서서 정신없이 움직이는 저를 보면서 형님이 한마디를 했어요. 동서. 나이도 아직 많지 않은데 멋 좀 내고 살아라. 지금 입은 거 그것도 홈쇼핑 옷이지? 홈쇼핑 옷이 질도 좋고 값도 싸요, 형님. 그런 걸 입으니까 아줌마 같아 보이지. 아직 나이도 그리 많지 않으면서 어째 저럴까 몰라. 도련님은 동서 그렇게 후지고 입고 다녀도 괜찮대? 형님은 항상 제 옷차림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저와는 달리 멋도 많이 내고 얼굴이 정말 예쁜 여전히 날씬한 처녀 같은 형님 모습에 제 아줌마 같은 모습이 의식될 때도 있었죠. 저는 가정주부로서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럽진 않았지만 동시에 조금 형님과 비교돼서 기가 죽는 것은 있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차를 마시면서 시부모님한테 온갖 아부와 애교를 떨어댔어요. 평소엔 전혀 왕래도 안 하고 뭐 하나 도와드리지도 않으면서 말로는 어찌나 립서비스를 잘하는지요. 어머님은 더 젊어지셨어요. 어쩜 그렇게 피부가 고우신지. 아유, 뭘 그런 걸. 이 나이 먹어서 피부 좋은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시어머니는 아닌 척하면서도 그런 애교와 아부에 기분 좋아하셨죠. 원래도 워낙 예뻐하고 아끼는 장남에 처음으로 맞은 맏며느리라 엄청나게 예뻐하셨거든요. 뭐 예뻐하실 순 있어요. 다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모두 아주버님 부부에 대한 애정 때문에 계속 재산을 나눠주셔서 문제였지요. 몇 년 전쯤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니 안 좋은 얼굴이더라고요. 너무 표정이 안 좋아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마른 세수를 하더군요. 정말 짜증나네. 왜 그러는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회사가 아니라 우리 집. 왜?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야. 아버지가 또 형한테 5천만 원 주셨대. 또? 지난번에도 3천인가 주셨잖아. 그전에도 1억 주셨고 또 그전에도 작은 빌라 하나 있는 거 명의 넘겨주셨지. 아주 시간 지날수록 우리가 받을 것까지 다 주실 것 같아. 남편은 답답한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부모님이 자기 재산을 자식한테 주는 거야 좋아요. 하지만 자식이 둘 이상일 때는 적어도 둘 사이에 감정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는 배려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시댁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아주버님 댁은 그저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로 계속해서 돈을 대주고 계셨어요. 언젠가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정말 코웃음도 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넌 회사 다니는 월급쟁이잖니? 너희 회사 작아도 튼튼하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는 거예요. 네 생각엔 형하고 네가 똑같이 재산 나눠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똑같이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 몫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형은 계속 너무 많이 돈을 받아가는데 저만 멍청이 되는 것 같다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니? 너희 형은 사업하잖아. 원래 사업하는 사람은 자금도 필요하고 돈이 가끔 묶여서 안 돌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융통을 해주는 거지. 그럼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그 정도도 안 하겠니?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결국 크게 되는 건 사업하는 사람이다. 거기다 걔들은 애들까지 공부 잘해서 조기 유학 보냈지 않아. 너희나 너희 애들이나 결국 형하고 조카 덕 볼 날이 올 게다. 어려워지면 결국 거기다 기대게 될 거야.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 재산이 죄다 빠져나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너 지금 유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 예끼놈,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탐을 내서 형을 시기하다니 대체 무슨 짓이야? 이렇게 남편은 도리어 혼나고 오기만 했어요. 전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손대는 사업마다 망하는 아주버님네보다는 우리 사정이 100번 나았기 때문에 남편을 붙들고 위로했죠. 형님네는 계속 망하고 있잖아. 그렇게 돈을 받아도 여태 월세 전전하면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우린 그래도 작은 집이라도 한 칸 마련했고. 진짜 속상하다. 어쩌겠어. 그냥 우리는 우리 노릇만 하면서 살자. 어차피 우리 인생은 여태까지 우리가 알아서 살아왔잖아. 그래,
그래도 내가 당신 만나서 여태 잘 살아왔지. 아니었으면 정말 형하고 부모님한테 돈 다 뺏기고 거지로 살았을지도 몰라. 실제로 남편의 말대로 시부모님은 남편이 젊었을 시절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일정 금액을 달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게 그냥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정도였으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데 아예 생활비를 달라고 하신 거였죠. 생활비도 아주 많이요. 당시 남편은 아직 젊었고 시부모님한테 어릴 때부터 계속 시달리며 뭐든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교육받으며 커온 터라 거의 월급의 80% 이상을 그대로 부모님께 갖다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돈으로 마치 용돈 맞는 대학생처럼 생활했다고요. 그나마 저하고 연애를 하면서 그게 좀 이상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자기 돈을 지키려고 애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하고 결혼하면서 트러블이 생겼죠. 결혼이 결정되어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은 결혼 후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합가한 후 여전히 월급의 80% 이상을 시부모님께 드리고 일도 제가 다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야 결혼을 허락하겠다고요. 그때 제가 대놓고 대들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아버님, 어머님, 전 그렇게 못해요. 새파랗게 젊은, 아니 어리다고 할 수 있는 20대 중반 여자애가 당돌하게 정색하고 말했으니 황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여기서 물러나면 정말 평생 호구 잡히겠구나 싶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그렇게 못해요. 결혼 허락받는 것은 절차일 뿐이지 저와 제 신랑의 의사가 확고하면 부모님이라고 해도 막으실 수 없습니다. 저희 성인입니다. 아니 넌 또 어디서 이런 애를 데려왔어? 결혼도 전부터 이렇게 시부모 말에 말대꾸를 어떻게 이렇게... 시부모님은 금방이라도 뒷목을 잡고 넘어갈 것처럼 호들갑을 떠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아들이 편을 들어줄 때나 효과가 있는 법이죠. 남편은 이미 저와 한참이나 부모님에 대해 상의를 한 뒤였고 부모님이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처럼 난리를 떠는 걸 보면서도 무표정했어요. 남편이 물끄러미 시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시어머니가 움찔하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걸 멈추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결혼할 겁니다. 그럼 합가하고 네 월급 지금처럼 그냥 우리한테 주면 된다. 다른 말 할 거 없어. 다른 말 할 거 없이 제 돈은 제 거고 제 인생도 제 겁니다. 시아버지의 호통에 남편이 단호하게 딱 잘라 말했어요. 사실 남편도 그렇게 물렁한 성격만은 아닌데 그간 뭐가 옳은지를 아예 모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난생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놀랐는지 말을 잃은 채로 쳐다보고 계셨고 전 속으로 만족스러워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아예 저와 남편이 설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자 손을 떨면서 조금 있다가 의논하자고 하셨고 저와 남편은 의논할 일 없다고 매달 용돈은 저희가 정하는 만큼 드릴 거고 저희는 결혼할 거라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한 결혼이었어요. 시부모님은 그때 저희가 그렇게 말한 이후로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못하셨어요. 아마 평생 얌전하게 순종적이었던 아들이 난생 처음 대들었던 것이 충격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덕분에 저희는 합리적인 선에서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저희 살림을 꾸려나갈 수가 있었어요. 남편의 월급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평균적인 수준이었기에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정말 서울 외곽에 그럭저럭 낡고 작은 아파트를 사고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었죠. 겨울엔 난방 덜 틀려고 집안에서 두터운 스웨터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지내는 생활이 아주 익숙했지요. 얘들아, 안 쓰는 방 불은 항상 끄고 다녀야 한다고 엄마가 말했지? 네, 엄마. 그리고 뜨거운 물 쪽으로 수도꼭지 해놓으면 안 돼. 그럼 안 쓸 때도 보일러가 돌아가. 저희는 아이들도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익혀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하지만 아주버님네는 전혀 그런 생활과 거리가 멀었어요. 아주버님네는 아이들을 전부 조기 유학을 보냈는데 요즘 애들은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시켜야 나중에도 잘할 수 있다면서 아이들 교육에 큰 열의를 보이지 않는 저희를 어리석다면서 비웃었어요. 아, 동서. 그런 식으로 애들 교육 어려서부터 엉망으로 시키면 나중에 후회해. 나중에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애들을 대체 어디다 써? 형님, 그래도 저희 애들 책 열심히 읽어요. TV 안 보고 책 많이 보고 글도 잘 쓰고. 그게 요즘 무슨 상관이야. 영어 잘하고 미국 선진 문화도 배워와서 세련돼야지 행세를 하지. 요즘은 책 읽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
고리타분하게 그게 뭔 소리야. 저희는 좀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아이들 교육이야 부모들 권한이고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저희한테 어찌나 잘난 척을 하는지 사실 좀 속에서 열불이 날 때가 많기도 했긴 했어요. 조카들이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지. 그 애들 사건 사고 칠 때 옆에 있던 저한테 전화해서 미주알 고주알 말하면서 자기가 죽겠다고 했던 걸 형님은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시댁이니까 요즘 사람들 같으면 다시는 안 본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희는 좀 고지식한 부부라서 그래도 우리가 사람돌이는 꼭 해야 한다는 편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네는 남편이나 저를 완벽한 호구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한 달에 한 번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함께하는 날이어서 저희 부부가 가서 또 여러 가지 일을 봐드리고 있었지요. 전 당연히 식사 준비를 혼자 하고 있었고 남편은 여러 가지 보일러며 하수구며 손보고 있었어요. 그때 아주버님네가 시댁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들어오는 아주버님의 얼굴이 좀 어둡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이번에 돈 좀 주셔야 돼요. 뭐 돈? 왜 그러니? 또 뭐 문제 생겼니? 이번엔 문제가 좀 커요. 진짜 망하게 생겼어. 아니 지난번에 돈 줘서 막은 거 아직 반년 안 되지 않았어? 그거랑 다른 문제예요. 사업하면서 문제 생기는 거 당연하잖아. 시어머니의 물음에 아주버님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기가 죽어서 목을 움츠렸고 시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니, 무슨 일이냐? 얼마나 필요하길래 그래? 2억이요. 뭐, 2억? 예, 아빠 그 정도는 여유 있으시잖아요. 내가 무슨 돈이 있냐?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했잖아. 그때 준 5천이 우리 여윳돈 전부라고. 그럼 이거 주택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줘요. 2억은 충분히 나올 거 아니야. 이 녀석아! 그럼 우린 그건 못 갚으면 길바닥에 나가 앉으란 얘기냐? 그럼 이 아파트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 2억 주고 나머지 돈으로 빌라 사 나가시면 되겠네. 이 녀석아! 시아버지는 아주버님 말에 이번에야말로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아주버님이 혼이 날까 무서운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그때 남편이 사이로 끼어들었어요. 형, 이 아파트 시세 몰라? 2억 형한테 주고 나면 부모님 빌라도 못 가셔. 그럼 전세나 월세라도 살면 되잖아. 나도 오죽급 하면 일하겠냐? 아니, 여태까지 형이 가져간 게 대체 얼만지 알아? 그 돈 다 어쩌고 이러는 거야. 야, 월급쟁이가 뭘 알아. 사업하는 사람은 가끔 돈이 묶이면 급하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거야. 그럼 돈 풀리고 나선 갚았어야지. 대체 여태 가져가기만 하고선 이번엔 부모님 길바닥에 나앉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유, 온실 속 화초로 사업 한번 안 해본 분은 몰라요.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형님이 부드럽게 달래듯이 말하는데 오히려 그 말이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이 말을 짚고 있다가 이내 아주버님에게 말했어요. 그만하고 이리 들어와라. 너하고 첫째 아가 너만 들어와라. 둘째 너희는 밖에 있어. 여보, 당신도 안방 들어와요. 그리고 네 사람만 함께 안방으로 사라지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항상 돈을 주시기 전에 저런 식으로 넷이서만 이야기를 쑥덕거리곤 했거든요. 이번에도 또 돈을 주기는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정말 금액도 크고 자칫하면 시댁 부모님이 있을 집조차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번에 일 잘못돼서 시부모님 거리에 나앉아도 안 모셔. 알지? 전 시댁 거실에 선 채로 남편을 흘끗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전 짜증이 나서 남편하고 먼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버렸어요. 제가 애써 해놓은 음식들이 다 식어가고 있더라고요. 한참 후에 안방에서 나온 시부모님과 아주버님네의 표정은 상반됐어요. 시부모님의 표정은 결코 박다고는 하지 못할 표정이더군요. 아마 이번에도 돈을 주면 절대 받지 못하고 자칫하면 진짜 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였겠죠. 그리고 아주버님네는 이번에도 성공했다는 듯 아주 해맑고 기뻐 보였어요. 식사들 하세요. 다 차려놨으니까요. 어머, 고마워 동서.
내가 이래서 시댁 오는 걸 좋아해. 시댁 오는 거 좋아하는 며느리 요즘 참 드물어요, 어머님. 근데 전 좋더라고요. 어머님하고 동서가 워낙 잘해줘서요. 형님이 입에 발린 소리로 칭찬을 떠들어댔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라면 거기에 넘어가서 해벌레 했을 텐데 이번엔 좀 표정이 안 좋은 채로 고개만 끄덕이시더군요. 저희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식탁에 자리를 내드렸어요. 어머! 이렇게 찌개를 먼저 먹어놓고 그냥 일어서면 어떡해? 좀 데워오고 반찬도 좀 새로 꺼내고. 형님이 하세요. 뭐? 제 차가운 말에 형님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전 좀 짜증이 났어요. 아니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당장 눈앞에서 시부모님의 재산 중 2억을 가져가는 꼴을 보고서 더 이상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희가 받을 유산이기도 하잖아요. 뭐 아직 정정하신데 유산 타령을 할 생각은 아니지만 이미 아주버님네가 가져간 것만 해도 시댁 재산의 70% 이상은 되는 것 같았거든요. 대체 우리 남편은 뭔가 싶었던 거였죠. 너 그게 손윗동서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시키는 대로 빨리 반찬하고 국찌개 데워와.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그 지경이 돼도 맏며느리가 예쁘긴 하셨는 모양이에요. 전 대답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집에 가려고 거실로 나갔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아주버님네 4명이 어처구니 없다는 얼굴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와버렸죠. 이번엔 정말 선을 넘었고 형님한테도 전화가 왔지만 아예 안 받았어요. 난생 처음 저와 남편이 동시에 반항 아닌 반항을 한 거였으니 어처구니도 없었겠죠. 전 그렇다고 이번엔 숙이고 들어갈 마음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무시를 했어요. 그래도 며칠이 지난 뒤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말로 좋게 설명을 해보려고 애썼어요. 어머님, 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주버님네는 부모님한테 해야 하는 의무는 전혀 안 하면서 자기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그게 너희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괜찮다는데. 어머님, 그만큼을 저희가 더 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그게 그리도 억울하던?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먹었길래 이 모양이야. 여태 너가 다른 건 다 못나고 잘못해도 시부모한테 순종적인 거 하나는 괜찮다고 여겼는데. 가정교육이요? 가정교육 운운하시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전 그래서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떠드는 걸 얼마 더 듣다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또 무시를 했어요.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한텐 시아버지가 그렇게 전화를 내서 난리를 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하고는 달리 남편은 이야기를 다 듣고 끝에만 저는 이제 더 그렇게 안 합니다를 반복하면서 튕겨냈대요. 하여간 남편도 고집불통이라 한번 어긋나면 끝까지 어긋나는 성격이었죠. 한동안 시부모님의 연락이 오는 걸 무시하고 살았더니 몇 달 뒤엔 좀 뜸해지더군요.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이젠 훨씬 차분해진 톤이었어요. 이제 다 용서할 테니 연락이라도 한번 다오. 내가 자식을 못 보고 살아야겠니? 용서는 무슨 용서. 여전히 똑같으시다는 게 느껴져서 저는 좀 웃어버렸죠. 어처구니 없는데 그렇다고 이대로 평생 시부모님을 안 보고 사는 것도 좀 안 될 말인 것 같더라고요. 전 좋지만 남편은 또 무슨 죄겠어요. 평생 부모님을 못 보고 산다니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도 고민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나도 안 뵙는 게 속이 편하긴 한데 그래도 사람 도리가 있는데 그치? 그러게 말이야. 벌써 안 찾아간 지가 반년이 넘었더라고요. 괜찮을까 모르겠어. 저와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너무 차별만 하지 말아달라는 건데 시부모님이 저렇게 꽉 막히셨으니 도무지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을 다시 찾아뵈어야 하나 결정을 하지 못한 채로 몇 달이 또 지나버렸고 거의 1년이 되어가던 중에 남편이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전화 좀 다오. 너희 어머니 건강이 안 좋단다. 시아버지의 문자였죠. 남편이 놀라서 전화를 했더니 시아버지가 그러셨대요. 너희 엄마 병원에 갔더니 심장질환이 있다고 한다. 척추 쪽도 안 좋다고 하고 지금은 숨을 쉬기가 힘든 상태야. 너희가 좀 간병을 해줘야겠다. 아니, 숨을 쉬기가 힘든 상태라고요? 그래.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호흡곤란이 오고 있어.
난 그래도 지금도 일을 나가니까 평소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일을 나가신다고요? 아버지가요? 그래, 그렇게 됐다. 아니, 무슨 일을요? 왜 나가세요? 그냥 소일거리 하면서 사시면 될 텐데. 그냥 심심해서 나가고 있다. 자세한 건 묻지 마라. 남편은 말문이 막혀서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서 전화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저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돌이는 해야 하는데 말이야. 그래, 자식으로서 과연 편찮으신 어머니를 그냥 둬도 괜찮을지 모르겠어. 그간 당한 걸 생각하면 진짜 복장은 터지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여보, 한 번만 더 봐드리자. 남편이 부탁하듯이 저한테 말했고 저도 망설이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편찮으신 양반을 그냥 두고 간병 안 한 채로 있다고 해도 몸은 편해도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주 주말에 시댁으로 갔어요.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니 몸에 좋은 것들을 좀 사가지고 먹을 것이랑 같이 가지고 갔죠.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고 시아버지는 일을 나간다면서 곧 나가버리셨어요. 어머님, 일어나서 식사 좀 하세요. 몸이 튼튼해야 병도 이겨내죠. 아유, 죽겠다. 정말 죽겠어. 머리가 아파 죽겠다. 숨도 못 쉬겠어. 많이 나쁘세요? 병원 가실래요? 됐다. 지금 와서 너희가 무슨 선심쓰듯 간병을 하겠다고 온 거야. 너희가 그딴 식으로 나가버리고 나서 내 전화까지 무시해서 내가 화병이 도졌어. 이게 다 너희 때문이야.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저렇게 날카로워지실 수 있죠. 저희는 이해하기로 하고 그냥 별말 안 했어요. 시어머니도 말씀하시다가 호흡이 곤란해지니까 더 이상 말은 못 이으셨고요. 저희는 말없이 그 사이 엉망이 된 시댁을 치우고 음식을 해서 놨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면서 저희를 노려보다가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너 둘째, 오늘부터 매일 와라. 와서 청소하고 식사 준비해. 제가요? 그래. 이게 전부 너희 탓이니 당연히 너희가 책임져야지. 애비는 매일 나가서 일해야 하니 어쩔 수 없지만 넌 집에서 놀면 뭐하냐. 와서 일해라. 저희 애들은 어쩌고요, 어머님. 저희 집 살림도 있는데. 너희 애들은 이미 다 컸는데 뭘 챙겨. 핑계대지 마. 내가 네 나이 땐 시댁하고 내 살림 동시에 다 했어. 진짜 그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픈 분이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말자 싶어서 애써 참고 문을 닫고 나왔는데 남편도 그 말을 다 들었는지 우라통이 터지는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대충 집안을 치우고서 곧장 다시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집이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던데. 꼭 돌보는 사람 없는 것 같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 성격 때문이라도 그냥 두진 않으셨을 텐데. 그러게. 찬장에 식기들도 손 안 댄 지 오래되신 것 같았어. 좀 이상해. 아버지는 또 어머니 아프신데 왜 매일 나가는 일을 하신다는 거지? 혹시 여보, 아주버님네가 또 돈 요구한 거 아니야?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가 있겠냐는 듯한 얼굴이 됐어요. 하지만 전 어쩐지 그게 맞는 것 같았죠. 생각해봐. 지난번에 2억 가져갔잖아. 그게 반년도 더 된 일이야. 그럼 또 돈 요구할 때가 되긴 됐단 말이야. 그거랑 아버지랑 무슨 상관인데? 이제 생활비로 쓰시던 목돈까지 다 주셔서 더 생활비로 쓸 돈도 없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 나가시는 거고. 아, 그럴지도 모르겠다. 남편하고 저는 그제야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겠더라고요. 어처구니 없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남은 양심과 마지막 남은 연민을 끌어모아서 시어머니 간병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면목 없다는 듯이 말하곤 했죠. 당신한테 항상 미안해. 에휴,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저 두 분 뵙지도 않았어. 당신이니까 내가 참고 산다 정말. 저희는 대충 상황은 짐작이 갔지만 그래도 남편의 부모님이신지라 간병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저희의 마지막 인내심이었죠. 저나 남편이나 한 번만 더 시댁이나 아주버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간병이고 뭐고 다시는 안 보고 살 마음이 점점 더 짙게 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시댁으로 시어머니 간병을 다녔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이전처럼 똑같이 순종적으로 굴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것들의 절반 정도는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거의 발작적으로 화를 냈지만 제가 신경 쓰지 않으니 뭐 하실 수 있는 게 당연히 없었죠. 그래도 아마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간병을 해줬기에 저희가 시부모님 말을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단 한 번도 다녀가지 않으셨어요. 전 사실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어요. 돈만 요구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설마 병난 시어머니를 모실 리가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시어머니 시중을 들고 있는데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아주버님과 형님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손에 과일 바구니가 들려있는 걸 보고 전 이 사람들의 뜻을 눈치챘죠. 그때는 시아버지도 집에 계시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이 온 걸 보자 굳은 얼굴을 하고 나오셨어요. 네 어머니한테 전화로 얘기한 거 나도 들었다. 일단 안방으로 들어오너라. 아, 또다시 그 패턴이었어요. 그렇게 당하셨으면 전 당연히 문전박대해서 내쫓을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시댁엔 남편이 없고 저 혼자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한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들어가 버렸어요. 아, 형님이 지나치면서 한마디 비웃듯이 하긴 했네요. 고생하네 동서? 효심이 지극해서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겠어 아주. 네, 그동안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오늘 오셨네요. 내가 그동안은 바빠서서 말이야.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 형님은 피식 웃으면서 아주버님을 따라서 들어갔어요. 안방에는 시어머니가 누워서 쉬고 있었으니 또다시 저를 제외한 그 네 사람이 모여서 쑥덕거리고 있는 거였죠. 전 참을 수가 없어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곧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곧장 움직였는지 대략 30분 뒤에 시댁에 도착해서 급히 들어오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안방. 제가 턱으로 안방을 가리키자 현관에 있는 신발 숫자와 맞춰본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사실 남편 입장에서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마누라 입장까지 생각해서 열심히 비위 맞춰서 어머니 간병까지 책임지고 있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집까지 털어서 형한테 죄다 주려고 하니 말이에요.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내외가 나왔어요. 아주버님 내는 허리를 굽실굽실하면서 연신 인사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꼭 한 달 안에 좀 넣어주세요. 이 녀석아, 집이 팔려야 넣어주지 우리더러 어쩌라는 거냐. 하지만 제가 정말 한 달 안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곤란해지거든요. 한참 말씀드렸잖아요. 이해 못하셨어요? 내가 정말 가진 거 다 털어서 넣어주는 거다. 우리 사는 집까지 말이야. 그때 형님이 비웃음을 걸친 채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효심 깊은 둘째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으신데 말이에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 눈치를 쓱 보더니 저희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니 재빨리 인사하고서 도망가듯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를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속이 답답하다면서 담배라도 피겠다고 나가버리셨어요. 아마도 면목 없는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안방에 앉아서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너희 우리하고 합가해야겠다. 네? 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전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려고 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었어요. 내가 아프니 너도 간병하러 오가기 힘들지? 집을 합쳐서 사는 게 도리다. 긴 말할 거 없이 당장 한 달 안에 옮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안방 비워둬. 순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상황 파악이 됐어요. 아주버님은 또 사업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한 거였겠죠. 이미 이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내준 돈도 다 날려먹고 말이에요. 그런데 더는 그냥 줄 돈이 없으니 아파트를 팔아서 아주버님에게 주고 부모님 두 분은 저희 집으로 들어오겠다 이 말이었어요.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어머님, 아주버님이 또 돈 가져가신대요? 또 달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처음으로 아주버님 돈에 대해서 말한 거였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안색이 시뻘겋게 변하더니 꽥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
장남이 집안 일으키려고 사업하는데 부모 된 사람이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니? 며느리인 너는 그런 문제에 입대는 거 아니야. 어디서 버릇없이. 아니, 이젠 재산 나눠주시는 거에 대해 뭐라고 할 때가 아니네요. 이제 다 날려먹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겠다고요? 들어와서 그 다음은 뭔데요? 우리 집 담보로 잡혀서라도 아주버님네 주자고 하시게요? 버릇없는 것이. 그래, 네 남편이 동생이니까 형 하는 일에 돈 좀 대주는 것이 도리야. 여태까지 도리도 안 하는 걸 모른 척 해줬더니 이제 이런 소리를 내? 네, 참. 그래서 합가해서 우리 집 안방에 들어누우시겠다고요? 그래,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 치워둬라. 당장 한 달 안으로 집 비우고 너희 집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우리 사는 동안 너희 애들 조용히 시켜. 어차피 애들 성인 되면 다 독립시킬 거 아니야. 20살 애들이 뭘 한다고 독립을 시켜요. 어차피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라 서울에 있는 대학 갈 거고, 그러면 집에서 다녀야죠. 아무튼 우리 모시고 사는 동안 불편함 없게 해라. 왜요? 월에 한 500 들고 오시게요? 뭐야? 월 500 정도 주시지 않는 이상은 저 못 모신다는 말이에요. 500도 진짜 너무 헐값이네. 그래도 그게 최대한일 것 같으니 이 정도로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전 그게 제 진심이었고 사실 월 500을 준다고 해도 시부모님과는 같이 못 사는 게 맞았으니 물러서지 않고 노려봤죠. 근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피하더니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아유, 서럽구나, 서러워. 세상에. 나이 먹어서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제 자식 며느리가 박대까지 하고, 아유. 돈 없으니 부모 대접도 못 받는 게 이게 정말 맞는 거냐? 너희가 어쩜 이렇게 매정하고 부모를 내칠 수가 있니? 시어머니가 서럽게 우는데 정말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 오랜 시간 저희가 그렇게 애써서 노력한 건 싹 다 무시를 해놓고서 저희한테 얹혀가려고 합가를 하려고 하더니 그거 거절했다고 완전히 개망나니 자식 취급이라뇨. 남편 역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얼굴을 난 채로 시어머니를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심정이 가장 복잡했겠죠. 잘하면서도 계속 차별을 받아온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계속 부모님께 사람된 도리는 하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했으니까요. 전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저보단 그래도 남편한테 기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을 보면서 울더군요. 얘 둘째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긴 아니?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정말 내 이 두 손으로 네 기저귀 갈고 너 밥해기 먹이면서 키웠는데 이 어미가 늙었다고 이렇게. 합가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래, 자식이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었니? 왜 형이 안 모시고요? 꼭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니? 요즘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지금 너희가 가장 상황이 좋으니까 같이 살자는 것뿐이야. 남편은 그 말에 헛웃음을 흘렸어요. 그러더니 차가운 얼굴이 돼서 시어머니를 노려보더라고요. 제발 우리 가족끼리 잘 살게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정말 다시는 안 뵙고 싶네요. 뭐라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순종적이던 남편이 하는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실룩거렸어요. 다시는 안 뵐 수 있게 어딘가 저 멀리로 꺼져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아파트 팔아서 형한테 줘서 어머니 아버지가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걸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지 마세요. 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남편은 저보다도 더 매몰찬 말투로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시어머니는 너무 당황스러운지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들려고 했지만 남편은 몸을 피해버리고서는 저의 손을 잡고 곧장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저희는 집으로 와서 한참이나 둘이 속풀이를 했어요. 술을 사다가 까고 치킨을 배달시켜서는 둘이 그간 시부모님의 행동에 대해 미친 듯이 깠죠. 남편은 이제 완벽하게 정이 떨어져 버려서 더 이상은 부모님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전 그렇게 도리를 챙기던 남편이 저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안쓰러웠지만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남편의 의지가 느껴져서 더욱이나 고맙기도 했죠. 그 후로 당연히 시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건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연락처를 차단했는데 어느 날은 집 앞에까지 찾아와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얼굴을 보고도 들어오지 마시라고 들어오시면 주거침입죄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했고 저희의 태도가 완강한 것을 보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갈 곳이 없어진 시부모님 역시 아파트 파는 것을 다시 한번 망설이게 됐던 거죠. 한 달 안에 아파트를 파는 것도 완전히 급매로 내놔야 어떻게 될지 말지 모르는 건데 망설이는 사이에 한 달은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 후에 역시나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빚을 못 갚았잖아, 이 빌어먹을 것들아! 아, 그러셨구나. 끊을게요.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마도 시부모님은 아파트를 파는데 실패했고 아주버님은 급한 빚을 갚지 못해 난리가 난 모양이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시달리던 시댁 시집살이에서 벗어났으니 저야 좋은 일이었어요. 다만 부모님을 평생 안 보겠다고 결정한 남편은 좀 안쓰러웠지만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시달렸던 남편도 홀가분해 보여 다행이었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답하게 여기셨을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